고용 폐기물은 앞에 거와 다르게 그냥 고체 형태로 나오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이러한 고체 형태로 나오는 고용 폐기물은 예전에 그냥 해양이 버렸습니다. 그냥 앞만 봐도 여기서 방사능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뭐 사람 주변에 두는 것보다는 사람이 전혀 접근하지 못하는 바다에 버리는 게 안전하겠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1946년부터 계속 바다에 버려봤어요. 마음 편하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색칠되어 있는 게 미국, 러시아, 그 다음에 여기에 몽고, 여기 또 뭐죠? 어느 나라죠? 이게 어떤 나라에 저거 영국, 프랑스 있고 독일도 있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내는 이 바다에 점이 있죠, 바다에. 이렇게. 그냥 바다에 버렸어요, 바다에. 이렇게. 옛날에는. 이겁니다. 여기 아까 말한 거, 후쿠시마, 오염수. 그죠? 후쿠시마에서도 지금 이제 곧 그냥 바다에다가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후쿠시마 여기도 보면은 지금 냉각수 얼마나 나오냐면은 123만 톤이 쌓여있다. 하루에 160에서 170톤이 나오고 있다. 쓰니까 저희들은 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사실 버려왔습니다. 이렇게 버려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은 버리지 말자. 그리고 75년까지는 고준위 핵폐기물까지도 버렸습니다. 고준위까지도 버렸는데 이제는 버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따로 처리를 해서 이제는 적절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말 그대로 점차 감소되어졌고 현재는 해양 투기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런던 투기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지 마라. 바다에 더 이상 버리지 마라. 라고 하는 게 런던 투기 협약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준위를 버리지 마라라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저준위, 중준위도 버리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고준위라고 하는 것은 그 에너지 준위가 크다. 그만큼 방사선이 많이 나온다는 뜻이고 이 말의 기준은 열을 발생시킬 만큼 열을 낼 만큼 충분히 엄청난 방사능을 가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톤당 37,000 테라바이트 테라 베크럴 삼중수소라든지 37 테라 베크럴 베타나 감마선 이런 게 나오는 것을 고준위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고준위 폐기물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저준위, 중준위는 그냥 우리 아까 말했죠, 그죠? 보호 의류. 그러니까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겠죠. 이 옷을 입으면 이 옷을 씻은 것이 세탁 배수, 액상 폐기물이 되고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끝낸 이런 의류를 버릴 때 또 여기 콘크리트, 건물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들이 다 저준위, 중준위 방사능 폐기물이 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건물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고 그걸 무너뜨리고 그랬다가 이제 쓰레기 처리하겠다. 그럼 그 전체가 뭐냐? 중저준위 폐기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자체를 처리하는 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 산업체, 핵연구센터, 대학교 이런 곳에서도 실험할 때 나오는 것들도 전부 다 고형 폐기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실험실에 와 있으면 저희 실험실에는 다양하게 방사능과 관련되어진 고형 폐기물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험실에 와서 실험하면은 실험실에 피펫팁, 고무장갑, 그다음 주사위 이런 것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일반적인 시약쓴 것 같은데도 그것은 일반 쓰레기통에 못 버리게 합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실제 우리 실험실에 쓴 것은 그렇게 나쁜 게 없어요. 별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여러 가지 시약을 쓰다 보면은 거기에 뭔가 독성 물질이 묻어 있다. 그러면 그게 나중에 일반 매립지로 간다든지 소각하면서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별도로 다 수거해서 별도로 의료용 폐기물 아니면 실험실 폐기물로 해서 따로 우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과죠. 아마 3학년 학생들 저랑 수질화학 실험을 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폐액 전부 다 별도로 다 버려서 싱크대에 안 버리죠, 그죠? 별도로 폐액통에 다 버리고 별도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종이, 고무장갑 전부 다 별도의 쓰레기통에 버려서 다 처리했죠, 그죠? 똑같습니다. 당연하게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게 방사능 폐기물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방사능 물질들, 폐기물들은 나중에 보면 어떻게 투기하느냐 여기 보시면 콘크리트가 충전되어 있는 강철 드럼에 포장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아예 이 안에다가 어떤 고준위, 중저준위 폐기물을 넣고 시멘트로 채우거든요. 아예 채우고 강철로 그냥 밀봉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웬만해서는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유출되어지지 나오지 않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 고체 방사성 폐기물, 우리 책에는 이제 고형 폐기물이라고 했습니다. 보시면 고체는 가연성, 불연성, 압축성, 비압축성 분류를 하고 압축이 가능하면 압축하여 부피를 줄인다. 그렇지 않으면 파쇄해서 부피를 줄인 다음에 철제 드럼에 넣고 포장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시멘트로 집어넣어서 고화시켜서 한다. 200L네요. 이거 200L 철제 드럼에 포장되어진 중저준위 고형 폐기물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경주 방패장, 그죠? 이 경주에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 따로 있죠. 보관하는 것 그대로 보낸다. 그래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이 폐기물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것만 하는 원자력환경공단이 따로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사실은 아무리 이렇게 강철 드림을 하더라도 강철 드림은 언젠가는 사실은 부식을 할 겁니다. 부식을 하고 그 내용물을 끝내는 해변으로, 해수로 유출이 될 거다.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은 이제 바다에 안 버리는데 옛날에는 바다에 버렸겠죠. 버리면서도 생각을 합니다. 아, 이 강철 드림은 분명히 부식을 할 거고 언젠가는 유출되어져 나올 것이다 라고 하지만 이렇게 유출되어지는 기간이 강철 드림에 넣었고 그 다음에 시멘트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끝내 이 안에서 나올 때는 반감기가 짧은 것들은 거의 다 자연적으로 다 분리되어져서 없어질 것이다. 반감기가 긴 것만 좀 남아있고 천천히 나오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바다에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는 그럴 것이다가 아니고 하지 말자, 안전하게 버리지 말자 된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4,300테라베크럴을 포함하고 있는 강철들은 몇 개 버리느냐? 10만 개 이상을 버렸습니다. 10만 개 이상을 연안 심의에 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샌프란시스코 앞에도 버렸고요. 많이 버렸습니다. 유저지,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라면은 태평양 서부, 유저지는 대서양이죠. 대서양 쪽에 버린 겁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도 버렸고 벨기에, 프랑스 이렇게 여러 곳에다가 버렸다. 보시면 수심이 얼마냐? 여기도 보면 심해되어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육지에서 550km 떨어진 심 깊이 4,400m. 사람이 사실 도달하지 못하겠죠, 그죠? 그래서 멀리 떨어지고 아주 깊은 곳에 이렇게 버렸어요. 자, 이 지역에 투기가 중단될 때까지 투기되어진 방사능 양이 표 7.3이 있습니다. 요 정도로 버렸다. 이렇게 많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번 이렇게 버리는 곳은 어떻게 버리냐? 어떻게 하든지 멀고 깊은 곳에 버려서 인간에게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도록 그런 곳에 사실은 버렸습니다. 버렸는데 나중에 어부들이 우연히 건져낸 적이 있는데 투기 후 15년이 지난 다음에 그걸 한번 건진 적이 있어요. 우연히 아마 그물을 이렇게 하든지 건졌겠죠. 그래서 건졌는데 여기 보면 건졌는데 그 폐기물 드럼통은 뭐 전혀 변질되지 않은 채 발견되었다. 아마 원형이 훼손되는 데는 적어도 300년 정도는 걸릴 거다. 그러니까 15년 지난 다음에 건져냈더니 전혀 문제가 없었고 아마 판단컨대 300년 지나도 괜찮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300년이 지나면은 뭐 강철 드럼이 좀 부식이 될 거고 거기서 아마 방사능이 유출되어져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 플루토늄이나 루테늄 이런 게 나오겠지만 이런 것들은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오더라도 입자에 부착되어져서 바로 그 주변에 깔아앉게 될 것이다. 그래서 끝내는 이게 해안으로 밀려와서 사람한테까지 영향은 안 미칠 거다라고 예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아까 이런 것처럼 프로토늄이나 루테늄 같은 경우는 물에 불용성이다, 녹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당연하게 방사성 붕괴 생성물에는 용해성도 있습니다. 용해성, 물에 녹는 용해성 동용수들은 끝내는 해저 해류를 타고, 그러니까 해류는 해류인데 표층을 흐르는 해류가 아니고 저층, 저 밑바닥을 흐르는 해류가 있습니다. 그런 해류를 해저 해류라고 하는데 해저 해류를 따라서 천천히 확산되고, 그리고 천천히 확산되다 보니까 넓게 퍼지겠죠. 그래서 충분히 희석이 될 거다. 그리고 이것이 끝내는 어디까지 가느냐? 남극까지 가서 남극에서야 표층으로 올라갈 거다. 실제로 모델 설정 해봤더니 나중에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투기하고 10배 이상 투기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연간 최대치가 10의 마이너스 4승 밀리시버트보다 훨씬 더 작을 거다. 그러니까 모델을 돌려서 해봤더니 실제로 아마 사람들한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이 정도일 텐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여기서 ICRP라고 하는 이런 단체에서 방사선 동위원소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기준치가 있는데, 그 기준치가 1mS다. 그 말은 뭐냐? 이것보다 만분 1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준치보다도 훨씬 더 낮은 방사능을 가진 물질에 우리가 노출된다. 쉽게 말해서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위에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7-6. 여기도 보면 이제 여기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위에 거의 북극이죠. 여기에 이렇게 그리고 오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100km를 쟀는데 방사능을 쟀더니 이렇게 높게 나오더라 했는데, 이 지역에서도 실제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어류들로부터 검출되어진 게 킬로그램당 요 정도. 세슘 이 정도 나왔고, 해초류, 바다에 살고 있는 식물이죠. 해초류에서는 한 요 정도 나왔다. 그리고 이것은 검출한 게, 그러니까 상업용으로 포획되어진, 우리가 먹는 거죠. 먹는 물고기에 대한 방사능 검출 한계가 뭐냐? 20인데 이것보다 훨씬 더 낮더라. 그래서 뭐 별 영향이 없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해양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제 사고에 의한 유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까지 말했죠. 우리 사람들한테, 우리 환경에 방사능이 어떻게 유입되느냐. 첫 번째가 자연적인 이유. 그냥 자연 상태. 우라늄 자체가 어떤 광물이고, 그리고 광물이 그냥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각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연적으로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핵무기. 먼저 폭탄 실험이라든지, 먼저 폭탄을 이용해서 핵무기.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바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어지는 냉각수에 포함되어져 있거나 세탁배수인 액상 폐기물.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고형 폐기물.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사고에 의한 겁니다. 사고에. 실제 여기 보시면 핵무기를 운반하는 US B-52. 그러니까는 핵무기를 운반하다가 재수없게 이 폭격기가 추락했어요. 그래서 이게 원자력 잠수함은 잠수함인데, 자기들은 그냥 일반적인 연료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연료 공급을 위해서 육상을 올라갔다가 다시 기름을 넣고 또다시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잠수함이라는 것 자체가 뭐죠? 먼 곳에서 작전 수영을 해야 되는데 계속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또 갔다 왔다 하기가 귀찮으니까 끝내면 어떻게 합니까? 한번 안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핵 연료봉을 집어넣어 버리면 이 원자력 잠수함은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굳이 기름을 공급받기 위해서 다시 또 육지로 섬으로 올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잠수함을 만든 겁니다. 그렇죠? 이런 원자력 잠수함도 끝내는 전쟁을 하다 보면 고장이 나든 세계 공격을 받든 침몰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양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많이 있고 여기 보면 수심 1700m에 깔아앉았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이 안에 원자력 잠수함이니까 핵 유리bom도 있고 방사능 물질이 있다. 회수해야 되지 않느냐? 회수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냥 놔두자. 놔두자 이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알면 체르노빌입니다. 체르노빌. 아마 한 몇 년만 더 지나면 후쿠시마 원전 얘기가 아마 이렇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책은 그 이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 얘기는 안 나오는데 이 당시에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주변에 이런 유전적으로 일단 해바라기인데 이렇게 됐어요. 유전적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됐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이 체르노빌 같은 경우는 폭발하고 나서 그 방사능이 대기로 갔다가 대기에서 다시 낙진, 비라든지 먼지에 의해서 떨어집니다. 위에서 대기에서 육상으로 그죠? 한번 떨어지면 육상 같은 경우에는 토양이나 담수환경은 해양보다는 확산 경로가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토양에 한번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거기 그대로 있겠죠. 우리가 쓸거나 비가 엄청 와서 토양에 씻겨 나가지 않는 이상 계속 그 위치에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우 제한되어 있다.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육상 지역 같은 경우는 오염이 아주 심하더라. 근데 해양 같은 경우에는 낙진 영향이 유의했다. 이 말은 금방 바닷물은 희석, 해류라든지 조류에 의해서 계속 희석되어지죠. 그죠? 그래서 그 영향이 유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사했더니 수준이 이렇게 되더라. 뚝뚝뚝뚝 떨어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 지역에서 물고기에서의 농도도 졌는데 점점 더 낮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 그리고 실제로 어류를 1인당 인간 100kg, 이 말은 하루에 300g 정도입니다. 300인데 그 정도를 먹는다 하더라도 끝내는 방사선 양은 0.08 마이크로시버트, 밀리시버트인가 마이크로시버트인가 이게 밀리시버트, 밀리시버트입니다. 밀리시버트 정도로 그 양이 상당히 작다. 그래서 그렇게 영향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런 여기 나오는 이런 숫자들은 여러분들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여기서는 그렇죠. 여기까지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환경적인 영향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 방사능이 이렇게 사고에 의해서든 자연적인 거든 액상 폐기물, 호형 폐기물 혹은 핵무기 이런 것에 의해서 환경적으로 계속 유입이 되는데 해양 유입이 되는데 과연 생태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보는 겁니다. 자, 방사능 배출이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셀라필드라고 하는 핵연료 재처리 시설. 아까 말했던 영국하고 아일랜드 그 사이에 있는 공장입니다. 그 공장 주변은 당연하게 방사능 오염이 많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생태계 영향 조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먼저 실험해봤어요. 실험실에서 도대체 얼마 정도 하면은 방사능이 노출되었을 때 생물이 죽을까? 그 말입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레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레이. 그러니까 보시면 물고기, 갑각류, 연체동물, 그 다음에 프로토조가 원형, 환영동물인가? 그 다음에 조류, 그죠? 이쪽으로 갈수록 고등동물입니다. 고등동물로 갈수록 더 조금만 방사능이 비쳐도 50%가 죽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치사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하게 더 고등동물로 가면 갈수록 어느 한 부위가 잘못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을
불가사리라든지 그런 동물들은 팔이 한 개 뚝 잘려도 안 죽습니다. 다시 재생이 됩니다. 사람 같은 경우 팔 하나 그냥 뚝 잘라서 가만둬두면 어떻게 될까요? 과다출혈로 죽겠죠. 팔 정도가 아니고 우리 몸 중에서 신장의 기능이 마비됐다. 죽습니다. 심장의 기능이 마비됐다. 죽습니다. 간 기능이 마비됐다. 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폐 기능 마비됐다. 죽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말은 뭐냐? 그러니까 고등동물이다 보니까 각 기관이나 조직이 제대로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사람 같은 경우는 척추에 디스크 하나만 남아도 활동이 엄청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눈이나 시각이나 청각이 장애가 생겼다. 삶이 상당히 불편해지죠. 그죠? 그럼 이 얘기도 마찬가지로 방사능에 의해서 고동동물로 가면 갈수록 신체의 어느 한 조직이 잘못되어지면 바로 죽을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당연하게 좀 하등 동물로, 하등 식물로 갈수록 더 많은 방사능이 쬐어져야지 죽는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말이죠. 간단해. 알겠죠? 더 진화되고 복잡한 동물일수록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데 필요한 방사능의 양은 작다. 조금만 노출해도 죽을 수가 있다. 치명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유충, 애벌레, 쉽게 말해서 뭐죠? 성체가 아니고 다 크지 않고 어릴 때 하면은 더 영향을 받기 쉽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태아 같은 경우는 우리 엄마의 산모의 뱃속에서 벌써 생명체로 자라고 있습니다. 자라고 있지만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태아. 그런데 이 태아는 산모가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거나 하면 영향을 바로 받습니다. 산모는 멀쩡해. 산모는 멀쩡한데 태아는 아직까지 어떤 조직이나 어떤 기관이 다 만들어져 있지 않고 효소라든지 그런 게 다 만들어지지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떠한 나쁜 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쁜 물질의 독성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산모는 뭐든지 먹을 때 훨씬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다. 성체가 되기 이전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오염 물질 혹은 방사능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먹이만과 성체 축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면 봅시다. 자, 먹이만. 자, 봅시다. 이게 생체 축적 혹은 생체 증폭이 있을까 없을까를 보는데 보면 일단 해조류는 물로부터 많은 양의 물질을 축적한다. 특히 이게 김빵이라고 하는데 김빵 이게 그냥 해조류입니다. 해조류. 그냥 여러분들 알고 있는 미역 다시마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름이 빵 그러니까는 빵이라 생각하는데 그냥 이런 겁니다. 빵을 만드는데 재료가 되는 김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빵을 만드는데 재료가 되는 김빵 이런 건데 여기 보시면 이 지역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런 김빵이 있었는데 이것은 농도가 얼마냐? 해수에 비해서 10배, 그 다음에 400배, 1500배 더 함유가 있더라. 물보다는 더 농축을 잘한다. 즉 생체 축적이 일어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이 셀라피드라고 하는 이곳으로부터 끝내는 배출되어지는 방사능 그 세기가 약해지니까 당연하게 이 김빵에도 축적되어진 방사선 동위원수의 농도도 감소하더라. 이 표가 나오죠. 이 표. 처음에는 요 정도로 있었는데 1974년도 그러니까 물보다는 1500배, 400배, 1000배, 10배 이렇게 물보다 더 농축이 되어졌는데 시간이 지나서 끝내는 셀라필드 이 핵연료 제출이 시설에서 나오는 방사능 물질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농도가 뚝뚝 줄어들었습니다. 검출한 게 2야 이렇게 뚝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각각류들 아까는 말한 것은 해조류고 그다음 각각류 같은 경우는 자주 탈피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체내에 많이 축적되지는 않더라. 이거 보면 양이 얼마 있느냐면 이렇게 대해서 뭐 특별히 한다면은 개의 소화샘이 축적되어지더라. 다른 것은 잘 축적되지 않는다. 그냥 임의폐류는 특별히 이 가림 같은 경우는 망간, 굴 같은 경우는 아연, 홍합 같은 경우는 철을 축적하는데 이렇게 그 양도 아주 소량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체내에서 급격하게 감소를 하더라. 그 말은 뭐죠? 그만큼 체외로 잘 배출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면 개하고 가자미, 그러니까 임의폐류하고 물고기에 대해서 실험했는데 체외로 잘 배출이 되더라. 자, 노출 순위는 마지막 3교시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